반갑습니다. 저번 주는 좀 못했나요? 재밌었구나. 그건 아니구나. 어렵다, 그죠? 네. 혹시 저번 주 수업이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복잡하시면 동영상을 한번 더 들어보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쉬워요. 어제에 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은 어디냐? 129쪽이에요. 129쪽인데, 저번 주에 우리가 뭐 위주로 했냐면은 수요, 공급, 요런 이야기 했다, 그죠? 예. 뭐 쳐다보기 싫다 그 정도는 아니죠. 좀 어렵긴 하지만 오늘은 경제 파트에 들어있지만 조금 격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공부할 분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 부동산에 관계되는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 변동하는 애와 그 다음에 B로 넘기면은 거미지 B로 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배워볼 건데요. 어떤 구조냐면은 32회죠. 재작년 32회 때 얘가 나왔어요. 작년 그러면 33회죠. 33회 때 얘가 나왔어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한 개씩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분위기예요. 근데 반드시 그러냐? 꼭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그러하고요. 어떤 애는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나온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런데 어렵지는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변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일반적인 경기 변동이 있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요새 경기 좋다. 경기 안 좋다. 그 일반적인 경기 변동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기 변동은 압축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이에요.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지금 건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입주도 많고 분양도 많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에서 거래가 활발해요. 경기가 좋다. 경기 안 좋다라는 것은 건축 물량이 줄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래 물량도 줄어요. 이러면 경기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9쪽부터 요거는 신나게 넘어갑니다. 신나게 어디까지? 136쪽까지 신나게 넘어가세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일반 경기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가끔 우리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닌데 우리는 뭘 볼 거냐? 137쪽에 보면은 여기서부터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단 순환하지 않는 경기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순환하고 있는 경기 변동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순환하지 않는 경기 변동은 여기서 세 개가 있는데 요거는 책을 보면서 같이 할 거예요. 첫 번째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절적 변동이라는 거는 그 계절만 되면 그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대학가의 원룸이 3, 4월 되면 신학기가 되면 공실이 없어요. 많이. 그런데 만약에 학기 말, 뭐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공실이 좀 많아져요. 그 이유는 졸업한 애들이 서서 학교 안 나오는데 신입생이 안 들어왔겠죠. 그게 매년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계절적 변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137쪽에 가로 1번 계절적 변동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년을 단위로 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을 계절적 변동이라 한다. 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장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기 변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추세 변동이라고 말합니다. 즉, 앞으로 추세가 그래. 이런 느낌이죠. 얘는 50년 주기의 큰 변화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안동만 예를 든다 그래도 안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청이 들어왔다 그죠? 도청이 들어오면서 안동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 영향을 받았죠. 앞으로 더 이건 50년, 100년 정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장기 변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이번에 장기적 변동 밑줄 것이고 기억입니다. 장기적 변동이란 통상적으로 5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일반 경제가 나아가는 전반적인 방향, 굉장히 큰 영향, 이걸 장기 변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넘어가시고
가로 3번에 보시면 무작위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게 그냥 특수하게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 정부 정책도 내년에 지금 정권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만 4년 정도 있으면 대통령도 바뀌겠죠. 그때 어떻게 또 정책을 펼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불규칙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현상. 포항 같은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줄지, 언제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자연재해에 따른 변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규칙, 무작위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 3번에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무작위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초래되는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 현상을 지칭한다. 밑줄. 동그라미 2번. 정부의 정책. 오른쪽. 지진, 홍수, 화재 같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규칙 변동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리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순환하지 않는 경기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순환하지 않는 거고요. 순환하는 경기 변동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요렇게 경기가 오르막, 내리막 왔다 갔다 하겠죠. 이때 약간 용어를 정리합니다. 이 용어는 일반 경기에 사용하는 용어와 여기 부동산 경기에 사용하는 용어가 동일합니다. 이 낮은 점 있죠? 낮은 점을 저점이라고 말해요. 높은 점을 고점이라고 하지 않고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저점, 정점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거 높낮이, 높은 점과 낮은 점 사이, 요걸 진폭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 또는 저점과 저점 이 사이를 주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는 한 10년 정도 다시 돌아온다 그래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한 2배인 20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더 길고 더 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 경기를 4가지 국면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복 국면 이렇게 말을 해요. 경기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상향이라고 말합니다. 상향 시장 또는 상향 국면, 이걸 호황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높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요걸 후퇴라고 말해요. 더 안 좋아지잖아요. 이걸 하향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불황이라고 말합니다. 저점 찍고 다시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반복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순환이 오르막, 내리막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4가지를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요렇게 4가지 국면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압축해서 2가지로 합니다. 얘 둘은 하여튼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 올라갈 때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확장이다라고 말합니다. 확대된다는 거죠. 이 둘은 하여튼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걸 축소된다, 규모가 작아진다, 수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확장, 수축 2가지 국면으로 말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4개 국면을 말할 수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 이게 2개 국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오르막, 내리막 국면에서 우리 거래는 두 사람 간의 거래예요. 그래서 물건을 내놓는 사람을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매도자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매수자라고 말합니다. 이 둘의 거래인데 이 둘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누가 좀 주도적, 우리 표현을 하면 좀 누가적 끌려가는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도 갑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창회 가지고 오늘 내가 쌀게, 그 사람은 갑이잖아. 그죠?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계산한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여기 가자,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기분 나빠지면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갑이냐 마찬가지. 이 부부관계나 아니면 애인관계, 연애관계 또는 사랑관계도 사실은 갑을이 존재해요. 누가 갑이고 을이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거래관계인
매도, 매수도 조금 더 힘을 가지는 주도자가 있고 좀 끌려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누가 파워가 있고 누가 좀 약해지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이 힘의 관계가 좀 달라져요. 즉 값의 위치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값, 즉 힘을 가져요. 그런데 가격이 내려올 때는 매수자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자, 지금 가격이 지금 이 부동산이 5억이에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는 5억 5천이에요. 그럼 내가 사는 나는 지금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근데 파는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 천천히 팔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거래를 튕겨요. 이렇게.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미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 매수자는 돈을 주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르기 전에 살려고. 매도자는 천천히 팔려 그러는 거야. 그럼 공인중개사는 매도자를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지겠다. 그죠? 이때는 매도자가 갑이에요. 즉 공인중개사는 매도자를 설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매도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즉 공인중개사는 매도자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때 매도가 오케이 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네. 지금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점점 떨어지겠죠. 지금은 5억인데 좀 있다가 4억 5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려는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살라 그러겠죠. 팔려는 사람은 당장 팔아치우고 싶어. 왜? 떨어지기 전에. 그런데 매수자가 거래를 미룹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를 설득해야 되죠. 즉 매수가 오케이, 사는 사람 오케이 하면 바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매수자가 힘을 지닌다. 자, 쉽게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죠.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힘을 지내요. 매도 우위 시장이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물건을 내놓는 매수자가 우위인 매수 우위 시장이다라는 얘기가, 요걸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라는 거죠. 받침을 가만히 보면은 자, 매도 이거 좀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죠? 올라가는 분위기고, 매수 받침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분위기죠. 매도 올라가는 분위기, 그 다음에 숙 내려오는 분위기다. 그죠?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올라갈 때는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 이걸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매도 우위다.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매수이다. 물론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표현이 달라지느냐 하면 상향에서는 그냥 매도 우위다 합니다. 그런데 회복도 매도 우위가 맞는데 회복은 이 앞에서 매수 우위죠. 매수 우위에서 매도 우위로 전환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은 말입니다. 여하튼 매도 우위다 이 말이고, 상향은 그냥 매도가 계속 지속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향시장은 매수 우위다 라고 말하는데 푸티에서는 매수 우위인데 이 얼마 전에 매도 우위였죠.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 요때는 어디에서 전환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요거는 그냥 매도 매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끝만 보고 되는 거니까, 얘 둘은 회복 상향은 매도 우위다. 그 다음에 후퇴 하향은 매수 우위다. 요걸 딱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상한, 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돼요. 올라갈 때는 우리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은 올라갈 때는 반대로 한가 이런 말을 씁니다. 내려올 때는 반대로 상한가 이런 말을 써요. 요게 왜 이런 상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때 5억에 거래가 됐어요. 이때.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과거인 5억은 지금의 가장 밑바닥이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가격은 전부 다 한가, 낮은 가격이다 이런 거죠. 그런 느낌. 그래서 거래 시점에 과거 매매 사례는 지금 시점에 과거 매매한 5억, 이거는 지금 시점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요런 의미. 그래서 이걸 기준 가격 또는 한 가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반대가 되겠죠. 점점 내려오니까 언제나 떨어지니까 뒤돌아보니까 높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올라갈 때는 한,
반대로 내려갈 때는 상한. 이걸 다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매도 매수는 올라갈 때는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 상한하는 올라갈 때는 한, 내려올 때는 상한. 얘 둘을 잘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를 가볍게 볼 거예요.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138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회복시장 보이죠? 회복시장 밑줄 쭉 내려오셔서 미음입니다. 미음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한 가격이 되거나 밑줄 것이고 한 가격 동그라미. 제가 동그라미 하라는 거는 키 단어니까 동그라미 하라는 거니까 막 동그라미 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한 가격 어디에? 여기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 첫 번째 줄 끝에 매수자 중시 태도에서 매도자 중시 태도로 변화한다. 밑줄 것이고 매도자 중시 매도자 동그라미 여기다가 동그라미입니다. 지금은 뭐냐? 회복시장이란 말이죠. 회복이니까 하한 매도에다 동그라미 한 겁니다. 여기에만 동그라미 한 거예요. 다른 눈길도 주지 말고. 자, 오른쪽에 갑니다. 상향시장 밑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끝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회복시장과 마찬가지로 시계열상 한 가격이 되기도 하는 밑줄 것이고 한 가격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끝에 그러므로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매도자 관리에 더욱 주안점을 두는 밑줄 것이고 매도자 동그라미. 자, 우리가 한 가격 매도자 여기에다 동그라미 한 겁니다. 즉 동그라미 한 게 회복과 상향이 똑같은 걸 표시한 거예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됩니다.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해결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자, 3번에 갑니다. 후퇴시장 밑줄 동그라미 2번입니다. 후퇴시장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밑줄 그리고 매수자 동그라미.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나 상한 가격이 되는 경향이 있다. 밑줄 것이고 상한 가격 동그라미. 요거죠. 매수자 상한 가격 이 두 개에다 동그라미 했습니다. 가로 4번 하향시장 밑줄 동그라미 3번 니은 끝에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 상한 가격이 되기도 하다. 밑줄 것이고 상한 가격 동그라미. 끝. 부동산 전문업자들은 매수자 중시였던 강조하는 밑줄 것이고 매수자 동그라미. 여기와 여기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어디에 표시는 기억하시겠죠? 제가 말했던 강조했던 거기에만 밑줄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몰라도 됩니까? 나머지도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주 가볍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회복이나 상향에는 건축 경기가 좋으니까 건축 경기가 활발해지겠죠. 후퇴 하향은 건축 경기가 줄어가겠죠. 뭐 그런 것들은 말하여도 아니까 안 넘어간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140쪽으로 넘어갑니다. 140쪽에 보시면 안정시장이라는 말이 있다 그죠? 5번에 안정시장 밑줄.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불황에 강한 유행의 시장 밑줄 밑에 위치가 좋은 적당한 규모의 주택과 도심지역의 택지시장 밑줄. 얘는 안정시장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안정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직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국면입니다. 안정이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상가 건물인데 이 상가가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런데 위치가 굉장히 좋아. 누가 봐도 제일 좋은 위치야. 시내 중심부. 평수가 작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정시장을 합니다. 이거는 금액이 높아요. 위치가 좋으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도 금액이 잘 안 떨어져요. 왜? 위치가 좋고 규모가 적당해서.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건데도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건데도 위치가 좋은 소형점 주택 이런 것들도 쉽게 가격이 오르막 내리막 잘 안 해요. 뭐 예를 들면 서울 강남의 재개발 대상의 뭐 15평 20몇 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높아요. 경기가 안 좋아도 잘 안 빠져요. 왜? 위치가 좋고 규모가 적당하니까.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도 오를 때도 조금밖에 안 올라요. 내릴 때는 조금 빠져요. 이렇게 확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경기가 안 좋아도 훅 떨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부동산은 어떤 거냐?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도 거래금이 별로 안 떨어져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안정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황에 강하다. 그 다음에 이건 경기 변동에서 굉장히 타격이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안정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에 안정시장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할게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이 반복된다. 이렇게 하면 틀렸어요. 안정시장은 이 순환 국면은 아닙니다. 순환은 요거 4개가 순환하는 거예요. 그럼 안정은 뭐냐? 요 4개 국면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시장은 경기 순환 국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기 영향을 받긴 받아요. 심하게 받지 않는 거. 느낌 아시겠죠? 그걸 우리는 안정시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작년 33회 나왔다 그랬죠?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지 않아도 푼다 그랬죠? 자, 밑에 봅니다. 예제 보니까 몇 회인지 볼게요. 33회다 그죠? 즉 작년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상향시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그거 말이 안 되죠. 상향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상향이 아니고 하향시장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후퇴시장 국면에서는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경기의 정점에 도달한 잡아볼게요. 이 정점 높은 점에 도달하는 것은 뭐죠? 상향이죠. 하향이 아니라 올라가는 상향, 내려오는 하향. 이것도 구분 못하진 않겠죠. 3번입니다. 하향시장 국면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겠죠. 하향,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건축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들도 건축을 미루는 경우 많이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 분양하려고. 3번도 틀렸죠. 4번 회복시장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중시하는 시장으로 바뀐다. 회복은 매도 잡을게요. 회복은 매도. 이거 맞죠? 회복은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된다. 요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안정시장 국면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결의 가격을 새로운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쉽습니다. 안정시장은 이 경기가 일반적으로 유사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 가격을 요때 요걸 가지고 거래사 하기 애매해요.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그런데 안정시장에는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런 그 기준으로 가격을 판정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야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 여러 가지 지문이 나왔지만 정답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결정을 많이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만 좀 유심히 봐놓으시면 그렇게 잘 틀리지 않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경기 변동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거미집 이론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거미집 이론이 뭐냐라는 거죠. 얘는 100년 정도 전에 미국에서 농산물 가격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한 해는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산물 가격이 급락합니다. 아니, 계속 급등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매년. 그 미국에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래서 왜 일어날까라고 조사해 본 결과 원인을 알아낸 거죠. 어떤 원인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가 시장에는 두 명 있죠. 시장에 누가 있죠? 이럴 수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죠. 언제나 시장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반응한다면 전혀 가격이 급등급락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하면은 수요는 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수요는 일반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공급에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배추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 되면 배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죠? 생각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해 배추가 흉작이야. 그럼 갑자기 배추를 어디서 가져와? 그죠?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야 가을에 이 배추를 이 제공을 할 건데 여름에 완전 태풍 때문에 다 쓸려가 버린 거야. 어디서 왜? 이 배추를 기르려면 6개월 1년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지금 김장을 해야 되는데 느낌 아시겠죠?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산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 이런 것들은 공장을 풀로 돌리면 됩니다. 풀로. 이건 좀 표현은 그렇지만 공장을 밤새워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농작물 같은 거는 자연의 힘으로 자라는 거죠. 물론 농민의 노력은 들어가지만 농민이 이 농작물을 빨리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비료를 막 집어넣을까요? 그다 빨리 자라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농민의 힘이 들어가지만 세월이 지나지. 세월이. 즉 자연적인 자랄 수 있는 조건만 농민이 만들어주고 나면 세월이 자라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즉 시간이 필요한데 수요는 즉각.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급등을 해요. 그죠? 즉 미국에서 그 옥수수가 중작이에요. 수요는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100년 전이다 보니까 정보가 좀 더디겠죠.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가 큰 돈이 되겠네. 농민들이 옥수수를 막 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옥수수가 과잉 생산되니까 급락을 합니다.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옥수수를 갈아 퍼버려요. 트랙터로. 왜? 이거 수확에도 수확하는 값, 비료값도 안 나오거든. 열받아서 갈아 퍼버리는 거라. 그럼 그 다음에는 옥수수 생산이 작아지겠죠. 다시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농산물 가격의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사례, 여기에서 착안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농산물 가격이 급등 급락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는 뭐냐? 공급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뭐냐? 폐쇄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미국 같으면 아무래도 수출 수입에 제한이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김장철에 배추가 모자란다, 고춧가루가 모자란다, 가격이 급등했죠. 요즘은 급등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중국에 수입하면 됩니다. 수입하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배추라든지 고춧가루, 김장철 되면 김장철 전에 조사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매년 배추를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는 게 있는데 국내 생산 조사 부족해. 그러면 중국에 오더를 줍니다. 그래서 이 김장철에 맞춰 수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가격 급등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농산물은 이미 거미집 이론이 거의 먹혀들지 않아요. 왜? 이 거미집 이론을 막히려면 공급이 시간이 필요한 재화 그리고 폐쇄 경제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농산물은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 같이 돼버렸잖아요. 수입, 수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농산물은 이미 이제 거미집 이론에 막혀들질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보도록 할까요? 부동산은 자 우리가 갑자기 안동 지역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지금 몇 년 걸리겠죠? 급등 급락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은 당연히 공급의 시간이 필요한 재화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아직도 폐쇄입니다. 왜? 안동 지역에 아파트가 모자란다고 해서 중국에서 수입할까요? 부동산을? 안 되겠죠? 부동산은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아직도 폐쇄 경제예요. 그래서 이 거미집 이론이 농산물에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아직도 거미집 이론이 먹혀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은 아직도 급등, 급락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 공급의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직도 이동이 안 되는 폐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교재 보도록 할게요. 141쪽입니다. 141쪽에 저 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즉 다음부터 가격 변동 시 수요는 즉각적으로 가격에 적응하나 공급은 일정한 생산 기간이 경과한 후 적용하는데 그 시차를 고려하여 어떻게 균형에 접근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뭐가? 거미집 이론이. 지금 말한 게 이거죠. 수요는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나 공급은 시간이 필요한 재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재화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급락이 나타나는데 그 급등급락이 점차 균형을 만들어가게 되더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느냐, 이걸 이론적으로 정리한 걸 거미집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142쪽에요. 이건 142쪽에 거미집 이론의 어떤 배경이 나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거미집 이론의 유형을 지금 이야기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렴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렴형이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큰 이런 경우에 나타납니다. 즉 수요의 탄력성이 큰 경우에 수렴형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발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산형이라는 건 똑같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 둘에서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클 때 우리는 발산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형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형이라는 것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동일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암기를 이렇게 합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암기를 해요. 해볼까요? 수탄수, 공탄발. 다시 수탄수, 공탄발. 이게 무슨 말이냐? 수요가 탄력이면 수렴형, 공급이 탄력이면 발산형인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 뭐예요, 이거? 수요. 이렇게 그림 뭐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수요 공급이 똑같은 상태로 나타나면 순환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수요가 탄력이라 그랬죠. 자, 우리 저번 주 배운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탄력이면 기울기 어때요? 이러면 안 되는데. 탄력, 완만히. 기억해야 되는데. 탄력수를 기울기마다 완만하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번 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배운 거는 계속 써먹힙니다. 그래서 혹시 저번 주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부족하면 오늘이 아닌 저번 주 내용을 다시 돌려보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탄력일수록 완만하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이니까 수요가 뭐죠? 완만하겠죠. 어떻게 그럼 그림이 그려져야 되느냐? 얘는 자, 공급은 제가 정상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탄력수 기울기 완만. 수요를 제가 좀 뺐다가 그랬죠. 그죠? 즉 요렇게가 아닌 완만하게 그랬어요. 수요가 완만하단 말이에요. 탄력이니까. 됐죠?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 지금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면 이 공급자들은 돈 되네 하고 물건을 많이 심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양이 많아져요. 초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하겠죠? 그 다음에는 급락을 합니다. 가격이 급락하면 농민들은 밭을 갈아버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급이 작아요. 초가 수요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급락. 그런데 가격이 급락되는데 기울기가 똑같으면 맨맨 돌 건데 기울기가 다르니까 수요가 이렇게 완만해지니까 기울기가 점점 안쪽으로 모아지고 있죠. 모양이. 이걸 수렴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 수요가 빼딱해서 완만해서 그래요. 자, 이제 발산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 되는데 이제는 뭐냐? 공급이 탄력입니다. 자, 이게 수요는 제가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 수요예요. 공급을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공급을 조금 완만하게 그렸습니다. 공급을 45도보다 좀 완만하게 제가 그렸죠? 그러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갑자기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돈 되네 하고 많이 심겠죠. 그래서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되죠? 급락을 합니다. 가격이 급락하니까 농민들이 밭을 갈아 엎어버립니다. 농사 안 짓는다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초가 수요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죠? 급등합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점점 가격이 점점 이렇게 급등급락의 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커지고 있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라는 거죠. 이거는 기울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기 때문에. 기울기 때문에 안쪽에 모아지기도 하고 밖으로 뻗어나기도 합니다. 요거는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게 맴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차이 때문에 안쪽에 모아지고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데 이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해시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 생각을 많이 떠올립니다. 옛날에 뭐냐면은 바나나 같은 걸 저는 많이 떠올려요. 저희 어릴 때 이런 바나나 같은 재화는 먹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님에게 만약에 바나나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얻어 터집니다. 바나나 무슨 바나나 저기 길거리에는 감이나 따먹으라. 왜 감 같은 거는 보통 마을에 이렇게 그냥 뭐 집집마다 몇 개씩 있었어요. 그거 따먹어도 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우리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 이런 것도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자, 이때 한번 바나나 우리나라 생산된다 생각합시다. 비닐하우스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수요가 탄력이다라는 말은 자, 제가 저번 주 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탄력이라는 말은 양이 많이. 양이 많이. 그거는 탄력의 말은 양이 많이, 대체재가 많다. 그리고 가격이 맞아 민감하다는 거죠. 점주 수업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탄력이란 말은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가격에 민감하다 양이 많이 변한단 말은 가격에 민감하단 말은 어떤 느낌이냐? 비싸면 안 먹어. 저렴하면 많이 먹어. 이해하시겠죠? 비싸니까 안 먹는 거라. 즉 우리 어머님 같은 이런 분들이죠. 비싸니까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점차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 반대 경우가 되겠죠? 자, 공급이 탄력이라는 말은 공급이 뭐냐면은 이 대체재가 많고 양이 많이 변한단 말이죠. 수요가 비탄력이죠. 수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변하니까 그래요. 수요가 비탄력이란 말은 이건 수요의 탄력이 작은 비탄력이란 말이죠. 수요가 비탄력이라는 말은 수요가 가격에 둔감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비싸도 내 자식 꼭 먹이고 말겠다 이런 느낌이죠. 바나나? 그까짓 뭔데? 나는 꼭 먹이고 말겠어. 비싸도 100억 가도 살 거야. 가격에 둔감한 거. 수요가 비탈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질 않는 거라.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그렇게 이거 모른다 해서 여러분 문제 푸는 건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수탄수 공탄말만 아시면 문제는 다 풀려요. 그래서 그 위주로 딱 암기해 놓으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43쪽에 봅니다. 기억 수렴형 밑줄 것이고 네모칸에 보시면 네모칸에 두 번째 밑줄 긋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 요거 밑줄 거라는 뜻이죠. 요거 밑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연 발산형 밑줄. 네모칸의 두 번째 네모칸 밑줄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 수요 입장에서 말하면 얘는 가격에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얘는 발산형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나 저렴하나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십니다. 순환형은 밑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얘가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2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8이면 이는 균형으로 점점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수요의 탄력성이 얼마죠? 1.2. 공급 탄력성은 0.8. 어떤 게 탄력성이 크죠? 수요 탄력성이 크죠? 수요가 탄력성이란 말이죠. 그럼 뭐가 되죠? 수렴형이 돼야 되겠죠? 점차 수렴한다. 맞는 거예요. 요거는 맞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심심해가지고 오른쪽에 143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기출에서 4개가 있죠.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제가 뭘 예를 들었냐. 기출의 세 번째 보시면 수위의 탄력성 0.9, 공급의 탄력성 1.3이면 수위가 커요? 공급이 커요? 공급이니까 발산이죠. 밑에 보면 발산해야 된다. 동그라미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32회 때 나왔다 그랬죠? 자, 넘어가 볼게요. 144쪽에 여기 안 나왔네. 32회 때 나왔는데 그때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44쪽 이런 문제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풀지 말라는 겁니다. 32회 때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순환 때 하겠다는 거죠 제가.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요 정도 수만 익히고 요걸 익히고 좀 더 어렵거나 문제가 이 거미집 이론에서 자 정리하자면 5문제가 나왔다면 3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2번은 144쪽까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데 지금은 요거는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것들은 이거 풀지 말라는 거죠. 요거는 다음 순환 때 요거 이 계산 문제를 좀 다루어주면서 요걸 다룰 거라는 거죠. 지금 요거까지 다루면 너무 어려워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면 이제 경제 파트가 마무리된 겁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는 시장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좀 쉬죠.